조선야담화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구독하고 함께 해주세요. 밤이 깊어지면 사람들은 이야기를 찾는다. 낮에 말하지 못한 것들, 이성이 허락하지 않는 것들, 무릎을 꿇어야 했던 기억들을 사람들은 밤이 되어야 비로소 꺼내놓는다. 그래서 야담이란 야밤에 들려주는 이야기라 하지 않던가. 오늘 내가 전하는 이야기는 조선 땅에서 있었던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순전히 꾸며낸 이야기도 아니다. 먼 옛날 서역의 땅에서 처음 씨앗이 만들어졌고 그것이 중국 땅으로 건너와 자라났고 다시 조선 사람의 입을 거치고 또 거치면서 어느새 조선의 냄새를 품게 된 이야기다. 마치 씨앗이 다른 땅에 떨어져 그 땅의 흙과 빗물을 먹고 자라나듯이 짐승도 은혜를 안다 하였다. 개는 주인을 따르고 까마귀는 어미에게 먹이를 물어다 주며 고래도 새끼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인다. 그런데 어찌 사람만이 은혜를 잊겠는가? 아니, 어찌 짐승보다 못한 인간이 있겠는가? 이 이야기는 그런 이야기다. 짐승의 은혜와 인간의 은혜가 얽히고 설켜 결국 하늘의 뜻이 드러나는 이야기. 들으시겠는가? 그렇다면 등불을 놔주시오. 밤바람이 차니 문을 닫으시고 차 한 잔을 손에 드시고 자, 들어보시오. 조선 숙종 임금 시절 한양에서 남쪽으로 이틀거리 되는 어느 고을에 만복이라는 사내 종이 있었다. 이름은 만복이었지만 그의 삶에 복이란 것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것은 부모가 그를 낳을 때 앞으로 누릴 복을 미리 이름에 다 쑤셔 넣어버렸기 때문이라고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스스로를 달랬다. 그의 나이 33, 종으로 태어나 종으로 살아왔다. 그의 아버지도 종이었고 어머니도 종이었다. 어머니는 그를 낳다가 죽었다. 아이를 낳는 중에 몸이 너무 상하여 그만 숨이 끊어진 것이었다. 어린 만복은 저점이 손에서 자랐다. 아버지는 그가 10살 때 매를 맞아 죽었다. 말 한마디가 주인나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하여 얻어맞다가 그만 숨이 끊어진 것이다. 그날 밤 만복은 아버지의 주검 곁에 앉아 밤새 울었다.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 보니 아버지는 이미 땅 어딘가에 묻혀 있었다. 그것이 노비의 장례였다. 만복의 주인은 이희준이라는 사람이었다. 종삼품 벼슬을 지닌 양반으로 재산이 넉넉하고 학식이 있어 고을에서 존경을 받는 인물이었다. 지쳐있는 손님이 찾아오면 손수 글을 써주고 고을 사람들이 어려움에 처하면 곡식을 구워주기도 했다. 밖에서 보면 너그럽고 덕망 있는 양반이었다. 하지만 집안에서 그는 달랐다. 노비들에게는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했고 조금이라도 마음에 들지 않으면 가차없이 매를 들었다. 노비들이 일을 조금이라도 느리게 하거나 심부름에서 늦게 돌아오거나 음식이 조금 짜거나 싱겁거나 하면 그 이유를 불문하고 종아리를 쳤다. 상급 노비들은 이희준의 눈치를 살피느라 잠을 못 잘 지경이었다. 만복은 이희준의 집에서 온갖 허드렛 일을 다 했다. 마구간을 치우고 땔감을 패고 논밭을 갈고 짐을 나르고 심부름을 다녔다. 마구간 일이 주된 일이었기에 그는 항상 말냄새와 함께 살았다. 먹는 것은 형편없었고 자는 곳은 마구간 구석이었다. 여름에는 더워서 잠을 이루기 어려웠고 겨울에는 말들의 체온에 기대어 추위를 버텼다. 그런 그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어느 늦가을 밤이었다. 이희준이 잔치를 벌이다가 술에 크게 취한 날이었다. 외지에서 친구가 찾아왔고 둘이서 저녁부터 술을 마셨다. 사당패가 불려와 제주를 부렸고 기생도 왔다. 온 집안이 떠들썩했다. 그러다 한밤중이 되자 이희준이 갑자기 쓰러지듯 잠이 들었다. 주인나리가 골아떨어진 것을 확인한 만복은 조용히 일어났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손이 떨렸다. 그는 평소 몰래 모아두었던 엽전 몇 푼을 품에 안았다. 그리고 어둠 속으로 걸어나갔다. 도망이었다. 조선의 법으로 종이 도망을 치면 잡혀 돌아왔을 때 죽도록 맞는다. 잘못하면 목숨을 잃는다. 만복도 그것을 알았다. 하지만 이대로 살다가 아버지처럼 맞아 죽느니 도망치다가 잡혀 죽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청년의 나이가 되도록 그는 한 번도 스스로 결정한 것이 없었다. 이번 한 번만은 자신의 의지로 결정하고 싶었다. 그는 달렸다. 달리고 또 달렸다. 논두렁을 건너고 개울을 가로지르고 산길을 헤치며 달렸다. 가시덤불이 다리를 긁었고 어둠 속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만복은 일어났다. 계속 달렸다. 밤이 깊어지자 추위가 몰려왔다. 만복은 옷이 얇았고
신발도 볼품없는 집신이었다. 발이 얼어붙는 것 같았다. 발가락 감각이 사라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 새벽이 되어서야 그는 어느 깊은 산속에 멈추었다. 다리가 풀려 더 이상 걸을 수가 없었다. 무릎이 꺾였다. 만복은 큰 바위 뒤에 쭈그리고 앉아 무릎을 껴안았다. 온몸이 떨렸다. 배가 고팠다. 무서웠다. 그는 울었다. 소리 없이 울었다. 30년이 넘도록 눌러두었던 것들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 같았다. 아버지의 죽음, 어머니의 부재, 채찍질, 굶주림, 그리고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한 기나긴 세월이. 그때였다. 어둠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다. 만복은 숨을 죽였다. 짐승이다. 이 산속에서 짐승을 만난다면 끝이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졌다. 무거운 발소리, 낙엽을 밟는 소리, 그리고 낮고 거친 숨소리. 보통 짐승이 아니었다. 덩치가 큰 것이 분명했다. 호랑이인가 아니면 곰인가. 만복은 바위 뒤에 바짝 붙었다. 눈을 감았다. 기도를 했다. 평생 신을 믿지 않았지만 그 순간만큼은 하늘이고 땅이고 도깨비고 뭐든 다 불렀다. 부적이 있었다면 꺼냈을 것이다. 염주가 있었다면 굴렸을 것이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러나 짐승은 그의 앞에 멈추었다. 만복은 눈을 떴다. 달빛 아래 거대한 짐승이 앉아 있었다. 노란 눈이 어둠 속에서 빛났다. 갈기가 달린 커다란 머리, 긴 꼬리, 근육이 물결치는 거대한 몸통. 몸집만 해도 보통 황소만 했다. 사자였다. 조선 땅에 사자가 있을 리 없었다. 하지만 만복의 눈앞에 분명히 사자가 있었다. 나중에 만복이 한 사실이지만 그 사자는 몇 달 전 청나라에서 조선으로 오는 사신 행렬에 함께 왔던 진상품 중 하나였다. 황제가 조선 왕에게 선물로 보내는 이국의 짐승들이었다. 호랑이 2마리, 표범 1마리, 낙타 1쌍,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데려온 사자 1마리. 그 사자가 한양으로 오는 도중 어느 산길에서 우리를 부수고 탈출한 것이었다. 사신 일행이 사자를 추적했지만 찾지 못했다. 이 산에서 저 산으로 옮겨 다니다가 결국 깊은 산 속에 자리를 잡은 것이었다. 사자와 만복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만복은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달아날 수도 없었다. 이미 다리가 풀려 서 있기도 힘들었다. 그는 그저 눈을 크게 뜨고 사자를 바라보았다. 이상하게도 두려움 뒤에 묘한 고요함이 왔다. 죽는구나 하는 체념이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사자가 앞발을 들어 올렸다. 만복의 얼굴을 향해 내리찍으려는 것이 아니었다. 사자는 앞발을 만복 쪽으로 뻗었다. 그리고 멈추었다. 낑낑거리는 소리가 났다. 만복은 조심스럽게 사자의 앞발을 보았다. 달빛에 비춰보니 앞발 아래쪽 발바닥 부근에 무언가 박혀 있었다. 굵은 가시였다. 어두워서 잘 보이지 않았지만 상처가 부어올라 있는 것은 알 수 있었다. 피가 굳어 검게 엉겨 붙어 있기도 했다. 오래된 상처였다. 사자가 다시 낑낑거렸다. 발을 핥았다가 다시 만복 쪽으로 내밀었다. 만복은 기이한 생각이 들었다. 이 짐승이 도움을 청하는 것인가? 손이 떨렸다. 만복의 머릿속에서는 2가지 생각이 충돌했다. 손을 내밀었다가 잡아먹히면 어쩌나. 하지만 저 짐승이 나를 먹으려 했다면 벌써 달려들었을 것이다. 저 눈빛은 공격의 눈빛이 아니다. 저것은 고통의 눈빛이다. 만복은 천천히 손을 내밀었다. 사자의 앞발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손에 닿는 발바닥의 질감이 거칠고 단단했다. 뜨거웠다. 열이 있는 것이었다. 염증이 생긴 것이다. 사자는 움직이지 않았다. 낑낑거릴 뿐이었다. 만복은 상처를 들여다보았다. 굵은 가시가 깊이 박혀 있었다. 밤나무 가시 같은 것이었다. 길이가 2마디는 되어 보였다. 그 주변이 붓고 진물이 흘렀다. 오래 방치된 상처였다. 사자가 오래 고통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만복은 허리춤에서 작은 칼을 꺼냈다. 부엌에서 쓰던 것을 도망칠 때 챙겨온 칼이었다. 그는 숨을 참고 조심스럽게 가시를 건드렸다. 사자가 살짝 발을 움츠렸지만 빼지는 않았다. 만복은 손가락으로 상처 주변을 살살 눌러가며 칼끝으로 가시를 파고들었다. 1번, 2번. 사자가 신음소리를 냈다. 목 깊은 곳에서 나오는 낮고 고통스러운 소리였다. 하지만 만복을 공격하지 않았다. 만복은 손가락이 떨리지 않도록 힘을 주었다. 집중했다. 마구간에서 말들의 상처를 치료해준 경험이 있었다. 말이 발을 차거나 쏠려서 다치는 일이 잦았기에 그는 어느새 상처를 보는 눈이 생겨 있었다. 마침내 가시가 뽑혔다. 길이가 2마디는 되는 굵은 나무가시였다. 뽑히는 순간 피가 조금 흘렀다. 만복은 자신의 옷 안자락을 찢어 발을 감싸주었다. 핏물을 닦아주었다. 그리고 상처 주변을 눌러 고름이 나오게 했다. 사자는 가만히 있었다. 만복이 처치를 마치고 손을 내리자 사자는 만복의 손을 핥았다.
거칠고 넓은 혀가 손등을 가득 덮었다. 따뜻했다. 거칠었지만 부드러웠다. 그리고 사자는 일어났다. 어둠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걸음이 아직 절룩거렸지만 조금 전보다는 훨씬 나아 보였다. 만복은 넋을 잃고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새벽빛이 산 위에서 스며들기 시작했다. 만복은 그제야 자신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실감했다. 손을 들어 살펴보았다. 이 손으로 사자를 치료해 주었다. 그 사자가 나를 잡아먹지 않았다. 기이한 일이었다. 그 후로 며칠이 지났다. 만복은 그 산에 숨어 지냈다. 낮에는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밤에는 도토리와 산딸기를 주워 먹으며 버텼다. 어디로 가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멀리 달아나고 싶었지만 다리의 힘이 아직 다 돌아오지 않았다. 발목도 조금 삐었다. 도망치던 중에 돌에 걸려 넘어질 때 삔 것이었다. 먹을 것이 변변치 않았다. 몸이 점점 약해졌다. 이대로 산속에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그런데 사흘째 되는 날 밤 무언가 그의 앞에 놓여 있었다. 토끼였다. 죽은 토끼 한 마리가 바위 앞에 놓여 있었다. 이빨 자국이 있었지만 찢겨 있지 않았다. 누군가 가져다 놓은 것이 분명했다. 사냥한 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만복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어둠 속에서 두 개의 노란 불빛이 보였다. 그리고 낮고 부드러운 소리가 났다. 사자였다. 사자가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것이었다. 만복은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눈앞의 현실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이후 사자는 매일 밤 만복 곁에 왔다. 때로는 먹이를 가져왔고 때로는 그냥 곁에 앉아 있었다. 추운 밤에는 만복의 곁에 누워 온기를 나누어 주기도 했다. 거대한 짐승의 체온은 뜨거웠다. 만복은 사자의 갈기에 얼굴을 묻고 잠을 자기도 했다. 그 온기가 얼마나 따뜻했던지 나중에 만복은 그 온기를 잊지 못했다고 했다. 만복은 그 사자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황이라고 했다. 노란 눈을 가진 황금빛 짐승이라 하여. 사자의 발은 만복이 매일 살펴보았다. 산에서 채취한 약초를 찧어 발라주었다. 어릴 때 어느 나이든 종에게 배운 것들이었다. 풀솜을 찾아 상처에 대어주기도 했다. 열흘쯤 지나자 상처가 눈에 띄게 나았다. 황도 그것을 아는 듯했다. 만복이 발을 들여다보면 순순히 내밀었다. 황은 만복을 어느 동굴로 이끌었다. 좁은 입구를 지나면 안쪽이 제법 넓었다. 바닥에는 마른 풀이 깔려 있었다. 황이 오래 살아온 보금자리였다. 뼈 몇 조각이 구석에 있었고 털뭉치도 보였다. 황이 사냥하고 남은 흔적들이었다. 만복은 그 동굴에서 황과 함께 살았다. 처음에는 사자와 한 공간에 있다는 것이 익숙하지 않았다. 황이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온몸이 굳어졌다. 하지만 날이 지나면서 점차 익숙해졌다. 황이 먹이를 가져오면 나누어 먹었다. 황은 고기를 날것으로 먹었고 만복은 불을 피워 구워 먹었다. 황이 가져오지 않는 날에는 만복이 산에서 나무를 캐거나 나무 열매를 따다 먹었다. 겨울이 가까워지는 탓에 먹을 것이 줄어들었지만 황이 가져오는 먹이 덕에 굶는 날은 없었다. 둘은 이상한 식구가 되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통했다. 만복은 황에게 말을 걸었다. 아무도 들을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이야기를 쏟아냈다. 아버지 이야기, 어머니 이야기, 채찍질 이야기, 도망치던 밤 이야기. 황은 만복의 말을 들으며 노란 눈을 껌뻑이곤 했다. 때로는 낮게 그르렁거렸다. 만복은 그것이 대답이라고 생각했다. 황아, 너도 나처럼 갇혀 살다가 도망쳐온 거지? 우리 둘 다 도망자야. 황이 낮게 그르렁거렸다. 만복은 웃었다. 종이 된 이후로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은 것이었다. 그 웃음이 자신을 놀라게 했다. 아, 나도 웃을 수 있구나. 어느 날 밤 눈이 내렸다. 산 위에서 처음 내리는 눈이었다. 만복은 동굴 입구에 앉아 눈 내리는 것을 바라보았다. 황도 곁에 앉았다. 둘은 한참 말없이 눈을 바라보았다. 만복은 생각했다. 이것이 자유인가? 이것이 자유처럼 느껴진다면 왜 세상에는 이런 자유를 허락하지 않는 것인가? 나는 짐승만도 못한 취급을 받으며 살았는데 짐승과 함께 사는 이 시간이 사람 속에서 살던 그 어느 때보다 자유롭다. 황이 만복의 어깨에 머리를 얹었다. 무거웠다. 하지만 만복은 어깨를 빼지 않았다. 너하고 나하고 하지만 세상이 그 둘을 가만두지 않는다. 이것이 세상의 이치이다. 만복이 그 산에 숨은 지 보름이 지났을 때 주인 이희준이 보낸 포졸들이 산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도망노비를 잡으려는 것이었다. 이희준은 만복 하나를 잃은 것이 아까운 것이 아니었다. 자신의 것이 달아났다는 것이 분했다. 노비 하나가 도망쳐도 잡지 못하면 나머지 노비들이 본받는다. 그것이 더 큰 문제였다. 만복은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늦었다. 포졸들이 사방을 에워쌌다. 도망칠 곳이 없었다. 거기서
노비만복 잡아라. 만복은 뛰었다. 하지만 포졸들이 더 많았다. 결국 그는 넘어졌고 포졸들에게 붙잡혔다. 이놈, 주인 몰래 도망을 쳐? 어디서 감히? 포졸들이 만복의 등에 올라타 손을 뒤로 묶었다. 만복은 저항하지 않았다. 이미 각오한 일이었다. 이렇게 끝나는구나 하는 체념이 찾아왔다. 그때였다. 산이 울렸다. 무거운 울음소리가 사방에서 울려 퍼졌다. 산새들이 일제히 날아올랐다. 나무들이 바람도 없는데 흔들리는 것 같았다. 사람의 등골이 서늘해지는 소리였다. 포졸들이 얼어붙었다.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소스라쳐 뒤로 물러섰다. 바위 위에 황이 앉아 있었다. 커다란 황금빛 사자가 포졸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갈기가 바람에 흩날렸다. 눈이 노랗게 빛났다. 입을 벌리자 거대한 이빨이 드러났다. 포졸들은 비명을 지르며 뿔뿔이 흩어졌다. 도망치면서 넘어지는 자도 있었고 무기를 버리고 내달리는 자도 있었다. 순식간이었다. 묶여있던 만복도 넘어진 채 사자를 바라보았다. 황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만복의 곁으로 왔다. 코를 킁킁거렸다. 그리고 이빨로 밧줄을 끊었다. 황의 이빨이 손목 근처를 스칠 때 만복은 눈을 감았다. 하지만 살이 다치지는 않았다. 밧줄만 끊겼다. 만복은 손을 비볐다. 손목이 아팠다. 그리고 황을 바라보았다. 황이 돌아서 걷기 시작했다. 멈추었다. 만복을 바라보았다. 따라오라는 것이었다. 만복은 황을 따라갔다. 그 뒤로 며칠을 더 동굴에서 함께 살았다. 하지만 포졸들이 돌아간 뒤 이이주는 더욱 화가 났다. 도망노비가 사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고을 전체가 발칵 뒤집혔다. 사자가 조선에 있다는 소문이 한양까지 퍼져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의금부에서 명이 내려왔다. 청나라에서 온 사자를 포획하라. 그리고 그 사자와 함께 있다는 도망노비를 잡아들여라. 이번에는 달랐다. 의금부 나졸들이 대거 출동했다. 포수들도 따라왔다. 이번에는 포졸 몇이 아니라 수십 명이었다. 조총을 든 자도 있었다. 만복은 산에서 내려다 보이는 마을 쪽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도 보였다. 그는 본능적으로 느꼈다. 이번에는 도망칠 수 없다고. 황도 느끼는 것 같았다. 동굴 입구 앞에 앉아 귀를 쫑긋 세우고 있었다. 코를 킁킁거렸다. 바람 속에서 낯선 냄새를 맡는 것이었다. 사람의 냄새, 많은 사람의 냄새, 그리고 화약 냄새. 황이 만복을 바라보았다. 만복은 황의 목을 껴안았다. 황아, 미안하다. 네가 나를 구해주었는데 내가 너를 위험에 빠뜨렸구나. 황이 만복의 어깨에 턱을 올렸다. 낮은 소리를 냈다. 만복은 결심했다. 자수하기로 했다. 황을 지키려면 그것이 최선이었다. 황 혼자 있었더라면 사람들이 굳이 찾아다니지 않았을 것이다. 만복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대적으로 산을 뒤지는 것이었다. 만복이 나가면 황은 살 수 있다. 황아, 너는 더 깊은 산으로 가거라. 나는 내가 알아서 할게. 만복은 황의 등을 밀었다. 황은 가지 않았다. 만복이 다시 밀었다. 황은 그 자리에 앉아 꼼짝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만복의 손을 핥았다. 만복은 눈물이 났다. 이 고집스러운 짐승 같으니라고. 그는 황의 이마에 자신의 이마를 갖다 댔다. 둘은 잠시 그렇게 있었다. 황의 눈에서 무언가가 빛났다. 만복은 그것이 눈물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다. 짐승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알지 못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눈물처럼 보였다. 그리고 만복은 동굴을 나섰다. 나졸들이 있는 쪽을 향해 걸어갔다. 만복이 스스로 걸어 나오자 나졸들이 당황했다. 무기를 들고 대치할 줄 알았는데 사내가 혼자 천천히 걸어 나오는 것이었다. 하지만 곧 달려들어 포박했다. 도망노비 만복이냐? 그렇소. 사자는 어디 있느냐? 만복은 모른다고 했다. 산에서 사자를 만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했다. 나졸들이 만복을 끌고 한양으로 갔다. 의금부였다. 의금부. 조선에서 영모와 중재를 다루는 기관이었다. 도망노비가 의금부까지 끌려오는 일은 흔치 않았다. 하지만 사자가 얽힌 사건이었다. 청나라의 재산이 얽혀 있었다. 이희준이 이 사건을 크게 부풀렸다는 것도 있었다. 만복이 재물을 훔쳐 달아났고 사자를 이용하여 포졸들을 해쳤다고 고발한 것이었다. 의금부에서의 신문은 혹독했다. 만복은 고통에 신음했다. 매가 들어올 때마다 몸이 비틀렸다. 하지만 사자가 있는 곳은 말하지 않았다. 사자가 어디 있는지 말하라. 말하면 형벌을 줄여주겠다. 모릅니다. 거짓말을 하면 더 맞는다. 모릅니다. 이희준의 고발 내용은 더 심각한 문제를 만들었다. 네가 엽전과 식량을 훔쳐 달아났다 했다. 사실이냐? 엽전은 제가 여러 해 동안 조금씩 모은 것입니다. 훔친 것이 아닙니다. 노비가 재산을 소유한다고? 노비의 모든 것은 주인의 것이다. 그것을 모르느냐?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말 못하겠느냐? 아니면 형벌이 더 필요하냐? 만복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말했다. 죽여도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훔친 것은 없습니다. 신문관이 이마를 찌푸렸다. 이런 경우는 흔치 않았다. 대부분의 도망노비는 맞다 보면 무엇이든 시인하게 마련인데 이자는 버텼다. 눈빛도 달랐다. 겁에 질려 있지 않았다. 체념한 사람의 눈빛이었다. 체념은 두려움과 다르다. 두려움은 무언가를 잃을까봐 나오는 것이다. 체념은 잃을 것이 없는 사람의 것이다. 그날 밤 만복은 의금부 지하 감옥에 갇혔다. 감옥은 어두웠다. 차가운 돌바닥에 짚이 깔려 있었다. 다른 죄수들도 몇 명 있었다. 앓는 소리가 들렸다. 냄새가 고약했다. 만복은 벽에 등을 기대고 앉아 눈을 감았다. 황을 생각했다. 지금쯤 어디 있을까? 먹이를 잡아먹었을까? 발은 다 나았을까? 눈이 더 내려서 추운 건 아닐까? 자신의 신세는 생각하지 않았다. 생각해봐야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노비로 태어난 사람의 끝이란 이런 것이었다. 하지만 만복은 조금도 후회하지 않았다. 그 산에서 황과 함께한 날들이 있었다. 짐승과 나눈 온기가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어두운 감옥 안에서 만복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잘 있거라. 다음날 뜻밖의 일이 벌어졌다. 의금부의 한 노인이 찾아왔다. 이름은 유학준. 나이가 70이 넘었지만 자태가 단정하고 눈빛이 맑은 노인이었다. 한때 고위직 관리를 지냈으나 지금은 벼슬에서 물러나 한양 근처에서 조용히 살고 있었다. 주변에서 덕망 있는 노인으로 알려진 인물이었다. 유학준이 의금부 당상 앞에 섰다. 드릴 말씀이 있어 왔습니다. 영감께서 그 노비와 무슨 관련이 있으십니까? 제가 그자를 압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자가 한 일을 알고 있습니다. 유학준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야기의 내용은 이러했다. 유학준의 손자가 10살 때 일이었다. 손자가 마을 개울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졌다. 봄에 눈이 녹아 물살이 예사롭지 않은 시절이었다. 아이는 허우적거렸다. 물이 차고 빠른 곳이었다. 그때 마침 심부름을 다녀오던 만복이 아이를 보았다. 만복은 주저하지 않고 물에 뛰어들었다. 겨울이 막 끝나는 차가운 물이었다. 물살도 셌다. 만복 자신도 어느 정도 수영을 할 줄 알았지만 그 물살은 만만치 않았다. 그러나 그는 뛰어들었다. 아이를 안고 나왔다. 아이는 살았다. 만복은 온몸이 젖고 덜덜 떨었지만 자신이 떨고 있다는 것도 모를 만큼 긴장해 있었다. 그는 아이를 모래사장에 눕히고 뒤집어 등을 두드려 물을 뱉게 했다. 아이가 숨을 쉬는 것을 확인하고 나서야 자신이 무섭도록 떨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만복은 그 자리에 있을 수 없었다. 늦게 돌아가면 주인에게 맞을 것이었다. 그는 아이를 마을 사람에게 맡기고 달려갔다. 아이, 즉 유학준의 손자는 집에 돌아가 할아버지에게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 이준댁 노비 만복이라고 말했다. 유학준은 직접 이준을 찾아가 만복에게 상을 주고 잘 보살펴주라고 부탁했다. 이준은 정중히 고맙다고 했다. 그러겠다고 했다. 하지만 유학준이 나중에 알아보니 이희준은 만복에게 상을 주기는커녕 도리어 허락 없이 개울에 갔다는 이유로 매를 때렸다고 했다. 심부름 시간에 늦었다는 것도 이유였다. 유학준은 그때부터 이 일이 마음에 걸렸다. 그리고 이번에 만복이 도망쳐 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의금부까지 온 것이었다. 그 자는 제 손자의 목숨을 구한 사람입니다. 비록 노비라 할지라도 그 은혜를 모른 척할 수 없어 왔습니다. 의금부 당상이 잠시 생각했다. 하지만 도망 노비의 죄는 가볍지 않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희준이 그자를 얼마나 혹독하게 대했는지도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매로 죽이고 선행에는 도리어 매를 들었다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비라 할지라도 사람입니다. 사람을 짐승처럼 다루어 놓고 짐승처럼 달아났다 탓하는 것이 과연 옳습니까? 그 말에 의금부안이 조용해졌다. 유학준의 이야기가 한창 진행되던 그때 의금부 밖이 갑자기 시끄러워졌다. 고함소리, 비명소리, 그리고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소리. 의금부 안팎이 발칵 뒤집혔다. 나졸들이 칼을 빼어들고 뛰어나갔다. 일부는 안으로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그려 했다. 하지만 사자는 이미 의금부 안으로 들어와 있었다. 황이었다. 황은 냄새를 따라왔다. 만복의 냄새를. 한양거리의 낯선 냄새들 사이에서도 만복의 냄새를 쫓아 의금부까지 온 것이었다. 어떻게 그 먼 거리를 밤사이에 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나졸들이 길을 내주었다. 아니, 황이 지나가자 나졸들이 저절로 비켜났다. 황의 눈은 아무도 보지 않았다. 냄새를 따라 지하 감옥으로 향했다. 황은 지하 감옥 앞에서 멈추었다.
그리고 낮고 길게 울었다. 그 소리가 돌벽을 타고 울려 퍼졌다. 지하에서 만복이 그 소리를 들었다.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보았다. 그리고 중얼거렸다. 황아, 왜 왔느냐? 이 바보 같은 짐승아. 황은 계단을 내려왔다. 팔에 힘을 주며 조심조심 내려왔다. 감옥 문 앞에서 멈추었다. 창살 너머로 만복을 보았다. 낑낑거렸다. 만복은 창살 사이로 손을 내밀었다. 황이 그 손을 혀로 핥았다. 거칠고 넓은 혀가 손등을 가득 덮었다. 따뜻했다. 감옥 안의 다른 죄수들은 벽 쪽으로 몸을 바짝 붙이고 벌벌 떨었다. 하지만 황은 그들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았다. 위에서 이 광경을 내려다보던 의금부 당상이 말했다. 저 짐승이 저 노비를 알아보는 것이냐? 유학준이 조용히 말했다. 짐승도 은혜를 기억하는군요. 그 말이 의금부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가슴에 꽂혔다. 사자가 무려 한양까지 달려와 자신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준 노비를 찾아온 것이었다. 짐승이 그러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떠해야 하는가? 누군가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짐승만도 못한 인간이 있고 인간만큼 의로운 짐승이 있구나. 사건은 이제 단순한 도망 노비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사자를 포획하려는 나졸들과 포수들이 황을 둘러쌌다. 하지만 황은 만복의 감옥 문 앞을 떠나지 않았다. 나졸들이 다가가면 낮게 으르렁거렸다. 공격하지는 않았지만 아무도 쉽사리 달려들지 못했다. 총을 들이대는 자도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다. 무언가 겁이 나는 것이 아니라 쏘아서는 안 된다는 느낌이 들었다. 당상은 고민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 도망 노비는 원칙대로 주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자가 그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사자를 죽이면 청나라의 것을 함부로 죽였다는 문제가 생긴다. 사신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 거기다 유학준이라는 노인이 만복의 선행을 증언하고 있었다. 유학준은 전직 고위관리였다. 그의 말을 무시하기 어려웠다. 이준도 불려왔다. 그는 자신의 노비를 돌려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금부에서 그동안 만복을 어떻게 대했는지 캐묻기 시작하자 이준의 얼굴이 굳어졌다. 만복의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습니까? 아프다가 죽었어. 매를 맞다가 죽었다는 증언이 있습니다. 노비를 매 때리는 것이 무슨 문제입니까? 목숨을 앗을 정도로 때리는 것은 문제입니다. 법에도 글이 나와 있습니다. 이준의 얼굴이 붉어졌다. 만복이 아이를 구했을 때 영감 유학준께서 상을 주라 부탁했다 했는데 그때 어찌했습니까? 대답하지 않으시면 그것이 답이 되겠습니다. 신문은 길어졌다. 그리고 며칠이 지난 뒤 판결이 내려졌다. 판결은 이례적인 것이었다. 만복의 도망죄는 인정하되 이준이 노비를 불법으로 학대하고 만복의 아버지를 죽음에 이르게 한 책임을 물어 이준에게도 벌금을 부과했다. 그리고 만복은 이준에게 돌아가는 대신 유학준의 집에 넘겨졌다. 유학준이 만복을 직접 사겠다고 나선 것이었다. 이 자를 내 집에서 일하게 하겠소. 그리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 그를 부리되 내가 죽으면 그를 풀어주겠소. 유학준이 그렇게 선언했다. 아무도 반박하지 못했다. 이준은 분해했다. 하지만 의금부의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었다. 그런데 사자황의 문제가 남아있었다. 의금부는 사자를 포획하여 왕에게 바치거나 청나라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황은 아직 감옥 앞을 지키고 있었다. 나졸들이 에워싼 채 대치 상황이 이어졌다. 만복이 감옥에서 나왔다. 황이 그를 보자 달려와 앞발을 어깨에 얹었다. 묵직한 무게였다. 만복은 황의 목을 껴안았다. 황아, 만복은 황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어떤 말을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황만 알았고 황은 말을 할 수 없었다. 한참 후 만복이 황을 밀었다. 황은 만복을 바라보았다. 만복이 다시 밀었다. 가거라. 황이 천천히 몸을 돌렸다. 그리고 걷기 시작했다.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다. 아무도 막지 않았다. 황이 그냥 가게 두었다. 나졸들도 포수들도 의금부 당상도 누구도 막지 않았다. 그럴 수가 없었다. 황은 의금부를 나섰다. 한양거리를 걸어갔다.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며 피했다. 상점들이 문을 닫았다. 어린아이들이 울었다. 하지만 황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았다. 그저 걸어갔다. 황은 고개를 한번 돌렸다. 의금부 쪽을 바라보았다. 만복이 서 있었다. 둘은 한순간 눈을 마주쳤다. 그리고 황은 걷기 시작했다. 더 이상 돌아보지 않았다. 그것이 만복이 황을 본 마지막이었다. 황이 어디로 갔는지는 아무도 몰랐다. 다시 산 깊은 곳으로 들어갔다는 말도 있었고 어느 날 강가에서 죽어있는 사자를 보았다는 말도 있었다.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느 곳에서 늙어 죽었다는 말도 있었다. 확인된 것은 없었다. 만복은 황을 보낸 날 밤 오래 울었다. 사자보다 더 오래, 더 크게 울었다. 유학준의 집은 이희준의 집과 달랐다. 유학준은 만복에게 종의 일을 시키면서도 사람 대접을 했다. 밥을 제대로 먹였고 잠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추운 날에는 따뜻한 방에 재웠다. 매는 한 번도 들지 않았다. 만복은 처음에는 어리둥절했다. 이런 대접이 낯설었다. 무언가 속셈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다. 유학준은 그냥 그런 사람이었다. 유학준은 가끔 만복을 불러 마주 앉았다.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고을 이야기, 요즘 어떠냐는 물음도 있었다. 만복은 처음에는 당황했다. 주인아리가 노비에게 어떠냐고 묻는 것이 이상했다. 하지만 점차 익숙해졌다. 솔직하게 대답하기 시작했다. 유학준의 손자, 이제 16이 된 유성딸도 만복을 좋아했다. 어릴 때 개울에서 자신을 구해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유성딸은 종종 만복에게 글을 가르쳐 주었다. 만복은 글을 몰랐다. 그는 태어나서 글을 배워본 적이 없었다. 만복 아저씨, 이게 하늘 천자야. 하늘천. 응, 이게 땅지자. 만복은 손가락으로 글자를 따라 그렸다. 쉽지 않았다. 손가락이 떨렸다. 글자 획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다. 하지만 배울 수 있었다. 그것이 놀라웠다. 이 나이에 배울 수 있구나. 아직 늦지 않았구나. 글을 배우면서 만복은 처음으로 생각했다. 나도 사람이구나. 짐승처럼 취급받았지만 나도 글을 배우고 생각하는 사람이구나. 그것이 가장 큰 변화였다. 어느 날 유학준이 만복을 불렀다. 만복아, 네가 황이라 부르던 그 짐승이 너에게 먹이를 가져다 주었다고 했지? 그렇습니다, 나리. 짐승이 사람을 먹이는 일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제가 경험했으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유학준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너는 그 짐승의 발에서 가시를 뽑아주었다. 그 짐승은 너에게 먹이를 주고 추위를 막아주고 마침내 감옥에까지 찾아왔다. 사람 중에 이런 의리를 가진 자가 얼마나 될까? 만복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눈물이 났다. 뺨을 타고 흘렀다. 노인이 그것을 보았지만 모른 척했다. 유학준은 약속을 지켰다. 그가 세상을 떠난 것은 만복이 온 지 3년이 지나서였다. 겨울 초입이었다. 유학준은 오래 앓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자리에 누웠다가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지 못했다. 조용한 죽음이었다. 임종자리에서 유학준은 아들과 손자들을 불러 말했다. 만복을 풀어주어라. 내가 죽기 전 약속이다. 내 말을 어기지 마라. 유성달이 직접 만복의 손에 문서를 쥐어주었다. 노비 문서가 아니었다. 양인으로 신부를 올린다는 문서였다. 이제 자유요. 만복은 문서를 손에 쥐고 한참 바라보았다. 눈물이 나지 않았다. 이미 울 눈물이 남아있지 않은 것 같았다. 그는 그저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오래 그렇게 있었다. 유성달이 기다렸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 후 만복이 고개를 들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안에 긴 세월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이름이 담겨 있었다. 채찍질의 흔적과 황의 온기와 산에 내리던 눈이 담겨 있었다. 유성달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디로 가시겠소? 만복은 잠시 생각했다. 그리고 말했다. 산으로 가겠습니다. 만복이 그 후 어떻게 살았는지는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어떤 이는 그가 황이 살던 산 근처에 작은 집을 짓고 조용히 살았다고 했다. 매일 산에 올라가 황을 불렀다고도 했다. 황이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만복은 그렇게 했다고 한다. 어떤 이는 그가 글을 계속 배워 마침내 훈장이 되었다고 했다. 가난한 마을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다고도 했다. 돈을 받지 않고 가르쳤다고 했다. 또 어떤 이는 그가 장터에서 물건을 파는 장사꾼이 되었다고 했다. 온 고을을 돌아다니며 이야기를 들고 다녔다고 했다. 황과 함께한 이야기를 가는 곳마다 들려주었다고 했다. 어느 것이 사실인지는 모른다. 야담이란 원래 그런 것이다. 사실과 이야기 사이 어딘가를 떠다닌다. 어느 것이 사실이더라도 좋다. 어느 것이라도 만복다운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하다. 황은 가시가 박힌 발을 내밀었다. 도망친 노비에게, 자신을 도울 힘도 없어 보이는 사람에게, 그리고 그 작은 손길이 결국 황이 만복을 2번이나 구하게 만들었다. 만복은 물에 빠진 아이를 건졌다. 제 몸 건사하기도 힘든 종의 신세로 남의 아이를 구하기 위해 찬물에 뛰어들었다. 그 작은 행동이 결국 만복이 자유를 얻게 만들었다. 은혜란 그런 것이다. 심으면 거두는 것이 있고 뿌리면 돌아오는 것이 있다. 당장은 아무런 보상도 없어 보이는 작은 친절이 언젠가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에서 돌아온다.
그것이 몇 년 뒤일 수도 있고 몇 십 년 뒤일 수도 있다.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짐승을 통해 돌아올 수도 있다. 짐승도 그것을 안다. 황금빛 눈을 가진 사자가 먼 이국에서 잡혀와 좁은 우리 안에 갇혀 있다가 탈출한 짐승이 은혜를 알았다. 가시를 뽑아준 손을 기억했다. 한양까지 달려왔다. 어찌 사람이 모르겠는가? 어찌 사람이 짐승보다 못하겠는가? 세상에는 가시 박힌 발을 내미는 이가 있다. 도움을 요청하기가 부끄럽거나 요청하는 말을 모르거나 요청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그들이 그 발을 내밀 때 외면하지 마시오. 그 작은 친절이 언젠가 당신이 가장 필요로 하는 순간에 당신도 모르는 방향에서 돌아올 것이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요. 불을 끄시오. 자시가 다 되었소. 이 이야기를 들은 여러분이 내일은 조금 더 다른 눈으로 주변을 바라보기를, 가시 박힌 발을 내미는 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기를, 그리고 당신 곁에 황을 기억하기를. 잘들 주무시오.